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예비고등학교, 현 중학교 3학년이죠. 예비고등학교 설명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영어 과목을 맡고 있는 김태민 강사라고 하고 수능영어 만점을 받고 고려대학교 현역으로 입학해서 4년 동안 공부 잘 하고 이렇게 학원 강사로 약 12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목차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건데 내용이 그렇게 방대하고 길고 복잡하지는 않을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예비고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들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게 될 학생들,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가 대체 얼마나 다르냐. 물론 뭐 형, 누나, 오빠 이런 게 위에 누군가 있었다면은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걸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 2과 혹은 3과 정도를 시험 범위로 잡는 경우가 많다. 그쵸?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상황이 바뀌냐면 고등학교는 교과서 2개 정도를 시험 범위로 일단 잡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써놓은 건 뭐냐면은 교과서를 이렇게 다 뭉쳐놨을 때 교과서 지문을 딱 정렬을 시켜놨을 때 25줄 정도 나온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고등학교는 같은 방식으로 지문을 정렬을 했을 때 40줄 정도가 나온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얼핏 봐도 대략 한 과 분량이 2배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부피만 늘어났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어휘가 어려워졌을 거고 표현이 어려워졌을 거고 어법이 어려워졌다라는 거는 당연히 전제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로 잡는데 모의고사는 이 한 지문이 보통 9줄 정도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부피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데 한 세트가 이 9줄짜리 지문 28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공부량이 늘어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겠죠. 학교마다 부교재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학교 선생님이 따로 주시는 수업 프린트가 시험 범위로 잡히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어장을 시험 범위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단어장을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가까운 뭐 M 고등학교도 그렇고 H 고등학교도 그렇고 단어장은 거의 시험 범위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다. 시험 범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이게 공부량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토끼가 울고 있죠. 공부량은 대략 적게 잡아도 5배는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약간만 과장을 하면 10배라고 말해도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공부량이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에 엄청나게 많이 뛰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부담을 느낍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많이들 좌절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과 모의고사, 수능의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자제분이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께서 중학교 때 영어 점수 몇 점 정도 받으셨나요? 이렇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아예 놓지 않은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80점, 90점 정도는 그래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는 이제 전 100점 정도 받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장님하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반에 25명 정도가 있다라고 치면은 중학교 때 영어 8, 90점 이상을 받는 학생이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이렇게 25명 중에 10명 정도는 8, 90점 이상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수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8, 90점 넘게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 내가 중학교 때 8, 90점 정도 받았고 뭐 90 몇 점 정도 받았고 하니까 아, 나 영어 좀 잘하나 보다. 고등학교에 가면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 고등학교 가면 받겠구나. 나 같은 학생들이 1, 2등급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5명 중에 10명이 그런 상상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과장을 하면은 한 반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나는 뭐 1, 2등급 정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에 넘어가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냐? 한 반에 8, 90점대 이상을 받는 학생들이 한 반에 25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세 명 내외, 조금 더 뭐 많다면 뭐 한 4, 5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을 하는 것 같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래요. 특히나 이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0점 넘는 학생들이 별로 없고 90점 넘는 학생들이 별로 없고 이런 현상들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영어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중학교 때 잘하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 보니까 이게 뭐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당황을 하는 경우가 꽤나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자, 점수의 관점에서 이제 80점대, 90점대라고 하는 이 점수의 관점에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자, 등급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등급은 4%까지가 1등급, 2등급은 11%, 3등급은 23%. 그 밑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1, 2, 3등급이 각각의 이렇게 퍼센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간단하게 수학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한 학년에 이제 25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반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한 학년에 25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4%, 자, 몇 명일까요? 계산 빠르신 분들은 아마 금방 하지 않으셨을까? 10명입니다. 10명. 그러니까 전교생 250명 중에서 글씨 보이려나 모르겠다. 전교생 250명 중에서 전교생 중에서 그 한 학년 전체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10명이에요. 반이 10개라고 치면 한 반에 한 명. 한 반에 한 명. 25명이 들어있는 한 반에서 1등급이 한 명인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2등급 받는 학생은 한 반에 2명. 한 반에 2명. 이런 거죠. 25명 중에 1등급 받는 애 1명, 1명, 2등급 받는 애 2명, 3등급 받는 애 3명. 25명 중에. 그러니까 6명 빼고는 다 이제 4, 5, 6, 7, 8, 9등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 중학교 때 8, 90점 받아봤는데 나 중학교 때 뭐 95점도 받아봤는데 이게 뭐지? 나는 왜 등급이 4등급이지? 나는 왜 등급이 5등급이지? 하면서 큰일 났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막 어떻게 하지? 공부 방법을 막 새롭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현실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퍼센트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등수 바깥으로 밀리면 나는 4, 5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전체 학생이 이렇게 원 그래프라고 한다면 1, 2, 3등급은 사실 일부밖에 안 돼요. 3등급이 23%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명 중에 1명이 3등급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영어가 가지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학교 때랑은 정말 차원이 달라져요. 보통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렵게 표현된 문장, 어렵게 표현된 말을 내가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문해력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모의고사 지문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한글로 가지고 왔으니까 자, 편하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떠세요? 자, 1학년 모의고사에서 가지고 온 문장들이고 제가 일부러 어려운 걸 골라서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그냥 적당한 거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어렵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이런 문장들을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2학년, 3학년 것도 한번 볼게요. 일시정지 잠깐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고등학교 영어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당장에 뾰족한 수가 있다면 이것만 하면 무조건 100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당장에 예비고등학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내용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적중 X 응용 동그라미라고 써놓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가 워낙 작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학원을 만난다면 아마 적중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원에서 선생님이 야 요거 나올 거야, 이거 문제 많이 풀어보고 이거 외워 라고 하면 실제로 그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서 내가 시험지에서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 기억나 맞추고 이것도 기억나 맞추고 이러는 경험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일단 시험 범위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적중을 기대하기에는 일단 너무 양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그냥 안 내십니다. 바꿔서 내시거든요. 자,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제 맘대로 만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교과서 본문에 나오는 문장, 실제로 학교에서 냈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나왔던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어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분사구문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자, 분사구문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시험 기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 여기에는 이 문장 속에서 여기에는 분사구문이 있었어를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지에 어떻게 나왔냐면 바뀌어서 나왔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and가 추가가 됐죠. 자, 이러면은 또 어법 용어를 한번 이제 써보자면 병렬 구조가 됐다. 요 동사와 동사가 병렬 구조가 됐다. 그래서 얘는 X가 정답이고 handed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적중을 기대하고 요걸 외웠던 학생들은 틀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장을 바라보면서 왜 분사구문인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고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 안 틀리죠.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외워서 풀려고 하면 틀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알고 응용할 줄 알았다면 안 틀렸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푸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뭐 적중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하고 뭐 쉽네, 뭐 병렬 문제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다 맞춰서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어딜 가나 들을 수 있는 말이긴 해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 기본기가 돼야 뭐 심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뻔한 얘기를 지금 왜 다시 한번 드리고 있냐면 예비고등학교라고 하면 뭔가 이제 고등학교가 코앞에 있고 뭐 수능도 뭐 곧 볼 것 같고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다 보니 고등학교를 정식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막 수능 풀어봐야 되나, 막 고등학교 3학년 거 풀어봐야 되나 하는 마음에 막 굉장히 선행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기본기가 안 된 채로 선행에만 급급하게 목을 매면서 따라가면 2학년, 3학년 됐을 때 무너집니다. 정말 모래성이 무너지듯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중3 여름방학인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어 외워야 됩니다. 단어. 고등학교 가면 단어가 막 쏟아져 나와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길 정도로 새로운 단어가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단어를 빡세게 외워야 됩니다. 얼만큼? 하루에 60개, 70개. 이게 뭐 많다고 느끼실 수도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정도면은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학습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60개, 70개 정도는 기본으로 외워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사실 학생들한테 혼자 하라고 하면 잘 안 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과제로 나갑니다. 제가 하루에 6, 70개를 외울 수 있는 단어장을 주고 과제북을 주고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항상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공부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문 해석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구문 해석이 뭐냐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영어 문장이 있을 때 이 영어 문장을 해석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내가 아는 단어 조합해서 소설을 써요. 비하하는 말 같아서 좀 죄송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조사라고 하죠. 주어에는 뭐 은는이가 붙이고 동사에는 다를 붙이고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전치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구문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어로 끼워 맞추는 해석을 하지 말고 내가 문장 구성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고등학교에 가서
모래성 무너지듯 내 점수가 무너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이거는 과제로 나갈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테스트도 보고 학생들이 구문 해석을 확실히 할 수 있게 제가 확실하게 가이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법이라고 하면은 막연하죠. 뭘 공부해야 되나? 어법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법 어렵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법은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는 거의 나오는 것만 나와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중요하다라고 정해져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이 틀에 맞춰서 빈출되는 순서대로 어법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걸 공부를 해놓고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중3 학생들, 예비고등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현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틀을 먼저 완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걸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어휘, 구문 해석, 어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 자, 그 다음에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끊임없이 교재 연구를 하고 자체 교재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시중 교재를 가져다가 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시중 교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려다 보면 제가 교재를 만드는 게 결국은 정답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교재는 거의 제 손으로 직접 제작한 교재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영상 강의를 활용을 합니다. 학원에 와 있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굉장히 과제를 많이 내주고 그걸 기반으로 학원에서 이어나가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조교 언제나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유튜브에 제 채널을 한번 이미지를 따와 봤는데 유튜브 검색창에 김태민 영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등장할 겁니다. 영상의 개수가 정말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책들을 간단하게 이미지화 시켜봤는데 표지가 상당히 예쁘죠. 저는 책 표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는 거니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시각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표지 작업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작년에 있었던 결과물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어떤 학생이 몇 점 받았어요, 어떤 학생이 뭐 몇 점 올랐어요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좋은 학생들을 만나서 저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열심히 강의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잘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좋은 학생들을 만나서 만든 뿌듯한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현 중3 학생들도 내년에 저와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 같이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확인하시면 좋겠고 개인 블로그도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김태민 영어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 블로그로 가는 QR코드를 한번 띄워봤어요. 블로그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드려보자면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는 약간 잔소리 같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잔소리만 하는 강사가 되기보다는 저도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강사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간단히 설명해 진행을 해봤는데 뭐 아주 많은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소소하게나마 좋은 팁들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